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에는 주체 초락이 밝힌 초락의 발생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체 초락이 밝힌 초락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고대에 발생한 초락은 중세와 군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시기 초락의 발전 역사의 기본 특징은 유물론과 관념론, 변중법과 형이상학의 투쟁 역사였다는 데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지난날 세계관의 발전 역사는 상반되는 두 초락 저료인 유물론과 관념론, 변중법과 형이상학의 투쟁 역사였습니다. 초락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선행한 초락적 유산의 과학적이고 궁정적인 것이 계승되고 비과학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혁신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 철학은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철학이 비판 극복되고 과학적이며 진보적인 철학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철학의 이러한 발전은 과학적인 것과 비과학적인 것, 진보적인 것과 반동적인 것 사이의 치열한 투쟁을 동반하였습니다. 이 대립되는 초락 저류들 사이의 투쟁이 바로 유물론과 관념론, 변중법과 형이상학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대 시기 유물론과 관념론, 변중법과 형이상학의 대립과 투쟁이 어떻게 벌어졌겠습니까? 우선 고대 유물론과 변중법은 세계의 물질성과 그 변화 발전을 인정하면서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배격했습니다. 고대 유물론과 변중법은 매우 미숙하고 소박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초자연적인 영혼이나 신에 의해서 세계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운명도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종교적이며 관념론적인 신비주의와 숙명론의 반기를 두었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관념론과 형이상학은 유물론과 변중법에 대립되어 국기 호황한 논리로 반동적 통치계급을 변호해 나섰습니다. 고대 관념론은 세계를 영원하고 불변한 영혼의 세계와 시초와 종말이 있고 가변적인 현실 세계로 가르고 현실의 다양한 사물현상은 영혼의 이러저러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계의 물질성을 주장하는 유물론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형이상학은 극히 사변적인 계변으로 세계가 고정불변하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하면서 변중법을 반대했습니다. 고대의 관념론이나 형이상학은 노예주 계급의 지배와 권력을 신성화하고 노예 소유자 사회를 적극 비유하는 데理論적으로 복무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시기의 유물론과 관념론, 변중법과 형이상학의 대립과 투쟁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세 시기 유물론과 변중법이 관념론과 형이상학과의 투쟁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가에 대해서 고찰하겠습니다. 중세 철학 발전의 중요한 특징은 유물론과 변중법이 동양에서 발전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철학이 종교 교리를 해설하고 옹호하는 데 복무했습니다. 종교를 위한 신학과 관념론 철학만이 교회와 봉건 지배 계급에 의해서 장려되고 유물론은 탄압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유럽에서 유물론은 독자적인 철학적으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중세 유물론과 변중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에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경덕을 비롯한 유물론 철학자들은 우선 물질적 실체인 기가 세계의 시온을 이룬다고 보면서 다양한 사물현상은 기의 이러저러한 형태이며 기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물현상은 발생 소멸할 수 있으나 기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유물론적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사물현상은 자체의 필연적인 내적 요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운동하며 그 기초에는 대립물의 호상작용이 놓여있다고 하는 변중법적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유물론적 견해와 변중법적 견해는 그들 자신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해서 많은 부적점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유물론 철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고 반동적 통치기급들이 우위가고 있던 관념론과 종교 신비설에理論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인민대중의 반봉건 투쟁이 강화되고 졸대 군주 통치제가 와해됨에 따라 세계관 발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군대 시기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대립과 투쟁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고찰하겠습니다. 군대 세계관 발전에서는 동양과 서양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선 객관적 세계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서 유럽 철학은 주로 자연현상을 내용으로 하였다면 동양에서는 주로 사회 정치적 문제와 관련시켜 논의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 차이는 또한 유럽에서는 세계관적 원리들을 해명하는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동양에서는 세계의 본질과 구운동 변화에 대한 견해는 극히 단편적이었고 주로는 사회개혁, 민족의 자주권과 관련한 사회 정치 사상들이 많이 출현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유럽과 구별되는 동양의 이러한 차이는 근대에 와서 동양에서 봉건 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 자본주의 열강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이 전면에 제기되었던 사정과 관련됩니다. 유럽의 근대 유물론은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첫째로 반종교 투쟁이 강화되고 자연과학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에 의거해서 세계의 물질성과 무신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 특징은 둘째로 형이상학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군대 유물론이 형이상학과 결합되게 된 것은 신흥 부르주아지들의 계급적 제한성과 당시 자연과학 발전의 미숙성이 있었습니다. 형이상학적 유물론은 구무신론적 성격으로 해서 반봉건 투쟁의 준비기에는 궁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구숙명론적 성격으로 해서 후에는 자본주의 제도의 용언성을 합리화하는 반동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군대 관념론은 의식, 정신을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 그것을 세계의 시온으로 모든 사물현상의 본질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실체로 등장시켰습니다. 이 시기 관념론의 특징은 변증법과 결합되어 있은 것입니다. 관념론의 테두리 안에서 변증법은 사변적인 논리로 전개되었으나 모든 것을 호상연관, 운동, 변화 발전 속에서 고찰하는 합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겁하고 보수적인 부르주아지들의 정신상태를 반영한 군대 변증법은 형이상학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심중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에서 유물론과 변증법의 승리를理論적으로 확정한 것은 막스주의 철학입니다. 그러면 막스주의 철학은 어떻게 창시되었겠습니까? 첫째로 막스주의 철학은 유럽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의 소막이 오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서 창시되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자본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그 반인민성과 반동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의 소막이 올랐습니다.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의 일도선 노동계급에게는 자본주의 멸망과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깨우쳐주는 과학적인 혁명사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면에 나선 것은 자본의 지배를 신성화하고 그 용언성을 설교하는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극복하고 노동계급에게 투쟁의 무기로 되는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혁명 실천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서 노동계급의 세계관, 막스주의 철학이 창시되었습니다. 둘째로 막스주의 철학은 선행 철학을 비판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에 창시되었습니다. 막스주의 창시자들은 선행한 유물론의 형이상학적 어휘와 관념론에 기초한 변증법의 결함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유물 변증법을 내놓았으며 그것을 사회 역사에 적용해서 유물사관을 창시하였습니다. 막스주의 철학이 창시됨으로써 신비주의와 숙명론을 군거짓던 관념론과 형이상학이 타파되고 유물론과 변증법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중세, 근대, 막수주의 철학에 이르는 철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그럼 끝으로 지난 시기 철학 발전의 역사적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으로부터 막수주의 철학에 이르는 수천 년에 걸치는 철학 발전의 결과는 물질 세계의 본질과 구운동의 일반적 합법식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철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理論적 존재가 마련된 것입니다. 물질 세계의 본질과 구운동의 일반적 합법식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철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理論적 존재로 됩니다. 철학의 새로운 발전이란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허상관계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세계관으로부터 세계와 사람의 관계,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세계관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철학이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려면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으로 새롭게 발전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만이 사람의 운명개척에 이바지 않은 과학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은 선행 철학과 아무런 연관도 없이 해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의 새로운 발전은 지난 시기의 철학 발전의 역사적 총화인 물질 세계의 본질과 구운동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전제로 합니다. 철학의 새로운 발전이 물질 세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세계의 물질성과 구변화 발전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를 신비화하거나 고정불변한 것으로 본다면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막스주의 유물 변증법에 이르기까지 철학 발전의 결과에 이룩된 과학적 성과는 철학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理論적 존재로 됩니다. 세계에 대한 유물 변증법적 이해가 확립된 다음 철학의 새로운 발전은 주체 철학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주체 철학은 물질 세계의 본질과 구운동의 일반적 합법칙성이 해명된 조건에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완벽하게 해명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의 완벽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인 주체 철학 학습을 잘함으로써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운명 개척의 참다운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